원래 평택을에 김용남이 아닌 신인규가 공천될 뻔했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실제로 뉴 이재명 이용 세력들이 처음에는 신인규를 강력하게 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무산됐죠? 혹시 신인규가 이것 때문에 삐져서 정청래 대표를 그렇게 까고 다니는 걸까요?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영상으로 어떤 상황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채팅창에 신인규 변호사 청와대 뭐 입각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저는 요 내용은 모릅니다. 이번에 평택 전략공천에 뉴 이재명계 의원님들인지 몰라도 신인규 변호사를 평택을에다 공천 주자 뭐 이런 이야기 나왔다는 건 들었는데 그렇게는 안 되죠. 혹시라도 음. 그러면 사람들 들고 일어날라. 전북 특별자치도 도지사 이원택 46%, 김관영 38%,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전화조사 이렇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청와대에서도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우리 강지호 기자가 또 취재를 해서 인터뷰도 또 간다고 하니까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네. 38% 뭐 8%포인트 차로 앞서 있다. 네네. 예. 제가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정청래 당대표님이랑 최욱 MC님이랑과의 요 근래 공통점이 하나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 카메라가 꺼지면 같이 울어줄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아침에 제가 겸손해서 정청래 대표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앞부분에도 보면은 김용남 뭐 전북 이런 이야기들이 대부분이다란 말이죠.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오늘 당장 선거일이야. 근데 이렇게 다들 기가 팍 죽어 있어요. 에? 기가 팍 죽어 있어. 내가 딱 보는데 그냥 직감적으로 떠오른 말이에요. 카메라 꺼지면 같이 울어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이 두 분인 것 같다. 에? 그 이야기를 좀 하고 보내드렸습니다.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그 속에서 힘을 내신 것 같은데 저도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내일 당장 선거일이잖아요. 네. 현장 돌아보면 진짜 전화 한 통만 하면 바뀝니다. 이번에 진짜 한 통 하면 바뀔 분위기가 명확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좀 선거에 도움되는 그런 이야기들로 주로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메모리를 너무 못 감았다, 태우야. 나도 이게. 잘하다가 메모리를 좀 잘 감았어야지. 내가 보는데 마음 아파가지고. 제가 이것도 얘기를 해드릴게요. 왜 제가 이 이야기가 떠올랐냐면, 봐봐요. 지금 막 여러 가지 이슈를 키우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정청래 대표를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고, 그거를 혼자 지금 다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 하나 있고, 반대로 이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죠. 민주당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어떤 부분으로 바라보면 이해가 되고 이런 거 설명해 주는 아무도 없단 말이야. 혼자 다 감당하고 계신 것 같고 여기 최욱 MC님도 내가 그랬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저기 끝나고 세탁쇼라고 씹어도 된다. 나를 세탁쇼라고 씹어도 되니까 하고 싶은 얘기 편하게 해라. 딱 그러더라고.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진짜 마음이 아프다. 주변에서 맨날 뒤에서 욕하는 사람들만 천지지 이해해 주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내가 속상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봐봐요. 댓글도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달리냐면은 이거 이분 뉴스에서도 자주 보던 건데 저기 뭐야 우가 이렇게 된 거 조불쇼로 가자. 그게 네 마음에 편할 거야. 매불쇼 구취했다. 오늘 인증된 거 인정하지? 어? 듣기 괴로웠다.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도배가 돼 있거든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이건 제 개인적인 제가 바라보는 시각인데 원래 겸손한 다 있잖아요. 의원들도 안 나간다고 막 그 이야기가 한참 전에도 나왔다 그랬고 유시민 작가 이야기 그전에도 나왔다 그랬고 조국 대표 똑같아요. 정청래 대표 똑같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원래는 어떤 그런 구상이 보였냐 흐름이 보였냐면 겸손을 대항마로 싸울 사람들이 필요했어. 겸손 김어준 총수가 워낙 크잖아. 채널 영향력이. 그래서 매불쇼를 조금 이렇게 데려가려고 그랬지. 매불쇼 정도면 상대할 수 있겠다. 응? 그런데 매불쇼의 최욱 MC님도 보면은 또 그런 방향을 또 원하지 않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자기들이 원하는 편은 대로 안 들어주니까 조불쇼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문조 털레우를 같이 외쳐주길 바랬는데 매불쇼가 그쪽으로 안 가잖아. 그러니까 조불쇼라고 붙이고 지금 계속 저렇게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실제로 어떻게 이게 작업이 되냐면 저도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대호 씨 구독을 오랫동안 해놔요. 멤버십도 해놔 심지어. 지금도 제 댓글 보면은 몇 개 보면 보여요. 저도 매번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다가 진짜 찐 시청자고 구독자인 것처럼 하다가 특정 순간이 결정적인 뭐 전당대회 이런 선택의 순간이 오잖아요.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그런 댓글을 써. 마치 내 진짜 시청자하고 오랜 구독자인데 그런 것처럼.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쓰는 멘트들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나름대로 많은 고민과 힘든 싸움 속에 있을 거예요. 이 배경을 이 배경을 주로 보면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결정적인 시기가 언제였어요? 이현주 의원은 아닌 것 같다고 할 때. 음. 그런 순간마다 이런 것들이 있었어. 그래서 저는 그 고민하는 그 모습들이 이렇게 보인다고 나름대로 생각했거든요. 그럼 이제 주변에서 도와줘야지. 예? 나름대로 힘겨운 싸움을 하는데 그럼 매불쇼를 섭외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사이즈가 돼야지 섭외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호 섭외는 여러분 한두 명만 와도 섭외되지. 대호 정도 사이즈면은 이분 뉴스 사이즈 정도면 뭐 윗사람이 나설 게 뭐 있어. 그 여러분 한두 명이면 되지. 근데 이 정도 되는 사이즈의 채널을 섭외하려면 얼마만한 사람 사이즈가 돼야 될까? 생각해 보는 거지. 그 사이에서 많은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선택을 해 보는데 그 고민을 엄청나게 하실 거예요. 그게 그렇게 단칼에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떻게 바라봤냐면 오늘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까 그 카메라 갖고 와지면 같이 울어줄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 같다. 공통점이. 주변에서 도와주고 지켜주려는 사람이 없어. 그렇게 수많은 공격을 받는데. 그래서 저는 좀 응원합니다. 예. 최고 오늘 최고였으니까 욕하지 말라고. 욕 안 했습니다. 예, 욕한 게 아니고 얘기해 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얘기해 봅니다. 예. 음. 그렇지. 오늘 여기에
대우가 가면 제가 오늘 여기에 왜 나갔겠어요, 여러분? 예? 여기 보면 어디 있어? 댓글이 있던데. 여기 봐봐. 다 조국 패널들이라 그러잖아, 나보고. 어? 봐봐. 나는 또, 저는 또 오늘 보니까 조대호가 됐어, 조대호가. 어? 야, 너네 왜 마음대로 사람 성을 바꾸냐? 어? 난 조대호가 됐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어머니 아버지한테 미안한데, 그렇게 기분 나쁘진 않더라고. 지금 보세요. 그럼 지난번에 탄핵하고 내란청산 정치 선거연합을 만들어서 49% 넘게 득표해서 이재명 정부가 섰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일치 단결에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범민주 진보 진영이. 네. 네. 근데 저쪽이 약해졌잖아요. 이제 대선 끝나고 나서. 그렇죠. 대통령 인기가 높아요. 지지율이 높아요.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고 있어요. 네. 이따 우리 데이터 보겠지만 MBC 여론엠 보면 지난 1년간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60대 30이에요. 잘한다 60, 못한다 30. 크게 변동 없어. 네. 그 윤석열 때는 못한다 60, 잘한다 30이었어요. 정반대네요. 네. 네. 그렇게 돼 있는 조건에서 지금 지방선거를 치르고 있고 전국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쪽 내부를 보면 엄청 느슨해졌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외부의 적이 약화되면 내부의 균열이 생기는 증상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어쩔 수 약화되는 건 불가피해요. 네네. 그러면 외부의 적이 약화된 상태에서 이 범민주 진보 진영의 결속과 연대, 연합 또는 조율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걸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그 책임은 주로 민주당에 있죠. 민주당이 압도적인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민주당이 이 일에 대해서 하나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고 필요할 때는 작은 정당들을 끌어다 쓰고 국회에서. 지금까지 해온 양상은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양상은 뭐냐면 중도나 우파적 성향을 갖거나 심지어 약간은 위험한 정도의 우파적 성향을 갖는 사람들을 끌어다 썼어요. 하지만 왼쪽 날개에서는 그 누구도 활용하지 않았어요. 예. 다시 안 했습니다. 말하면 민주당 밖에 있는 사람을 끌어들일 때 제가 보기엔 진정한 의미에서 연합정당을 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미래를 위한다면 쉽게 말하자면 기본소득당이나 또는 그 밖에 뭐 진보당이나 그 밖에 다른 정당들이 사회민주당에 있잖아요. 네. 저는 조국당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다양한 정당들의 다양한 인력들을 저는 최소한이라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스처가 없었어요. 전혀. 정당도 없었고 정부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문제보다 더 심각한 거는 이렇게 진단을 누가 하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어떤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있냐면 지금 언론은 조국에 불리한 보도는 옛날에 엄청나게 많이 했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조국의 경쟁자에게 불리한 사건은 어떤 사실이 나와도 거의 보도 안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일부 언론, 그다음에 일부 뉴미디어, 정치 채널들, 일부 비평가들, 일부 정치인들 민주당 안에 일부 정치 세력들 여기가 제가 느끼기에는 네트워킹이 돼 있어요 이미. 경위는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 이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짜 정보로 이걸 논박하는 방식으로 일제히 합니다. 예컨대 지금 정구영 선생님 이렇게 저 박광 선생님 얘기했는데 왜 안 갖다 썼어? 갖다 썼잖아 이런 식으로 반박합니다. 그러면서 그 노동부 장관은 뭔데? 노동부 장관은 정의당이야. 옛날에. 지금은 당적을 모르겠지만. 정의당이고 정의당은 지난 대선 때 연합 안 했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다음에 배진교 비서관 그 사람은 정의당 하다가 민주노동당 정의당 하다가 민주당으로 왔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다 사실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지금 걱정이 되어서 지금 그러니까. 박고영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 연합. 걱정이 되는 거야 앞으로가. 앞으로 걱정돼요. 네, 건강한 걱정이 되어서 연합은- 이걸 비평을 하면 예. 그 비평의 취지를 받아들여서 논의를 하는 게 아니고 네. 이 비평 자체를 비평한 사람의 인격을 공격해서 깔아뭉개는 방식으로 네트워크 전체가 대응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러면은 그 네트워크가 존재한다면 예.
느슨하든 아니면은 아주 제대로 꽉 네트워킹이 돼 있든 간에 예.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네트워크가 연결돼 있는 거예요? 지금은 뭐 제가 증거가 없어서 말은 안 하겠고요. 네. 그러니까 예컨대 한 6개월 전부터 문조털 내외로 묶어가지고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계속 인신 공격을. 문재인 대통령 비하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비하, 조국 비난, 정청래 욕하고 이제 김어준 유시민 비방하고 이렇게 탁 묶어져 있어요. 이게 저는 무지무지하게 조직적으로 지난 6개월 동안 진행돼 왔다고 보고요. 네. 이게 그냥 그렇게 어떤 사람이 만든 사조직이 이렇게 하고 있다면 별 문제 아닌데 네. 민주당 안에 상당한 세력과 이게 엮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주당의 미래가 지금 불확실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났다. 그러니까 그렇게 간다면 무언가 어마어마한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부의 권력 다툼이라고. 권력 그러잖아요. 다툼을 보시는 거예요? 네, 자연스러운 건데 그 자체는 이 방식이 이상해요. 얼마나 지금. 자연스럽냐면 이게 제가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을게요.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하고 모든 세력이 척결된 일당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가장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그렇죠. 당 내부가. 언제나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파가 극우화되면서 저는 약해지다 보니까 범민주 진보 진영 내부가 지나치게 폭력적이에요. 그렇죠. 무지하게 폭력적입니다. 네, 이게 지금. 너무 지나칠 정도로 폭력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마치 뭔가 죽일 것처럼 다 인격을 너무 쉽게 다 야단해 버려요. 아니 전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우리 민주당 범민주 진보 진영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마음에 든고 안 들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런 거 인격적으로 살인해 버려요.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왜 생겼냐? 저는 근본적인 원인은 우파가 극우화되고 우리 내부가 너무 펑퍼짐해졌다. 그런데 이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 다양성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저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숙고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한 숙고가 없이 권력 싸움을 한다. 그게 너무 지나치다. 자, 어찌됐든 두 분은 이 상황이 걱정이 돼가지고 그렇죠. 말씀을 하시는 네. 거라면 저는 6개월 전부터 계속 말씀하셨죠. 걱정해왔어요. 네. 그 굉장히 같은 맥락 속에서 말씀을 계속 하신다는 걸 제가 느끼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거를 잘 설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설득은 잘 안 되는 것 같아 보니까. 설득 안 돼요. 안 돼요? 예, 굉장히 지금 양상이 폭력적이고 제가 이제 하나 단서를 달겠는데 이번 이제 오늘 저게 시작됐습니다. 사전 투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란청산 정치연합을 유지를 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유력한 후보는 다 지금 민주당 후보들이에요. 광역 단체장 포함해가지고 웬만한 시군구 단체장 후보들은 다른 당 후보들이 될 때가 호남 빼고는 없습니다. 호남의 일부 지역에서 조국혁신당 후보들이 뭐 경합하고 있다 그러고 나머지를 제외하면 거기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지역구 후보는 민주당 후보밖에 없어요. 사실상 99.99%. 거기를 투표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네, 거기를 투표를 해서 지난 대선의 지금 연장전이거든요. 이게 2라운드예요, 지금. 지난번 네. 대선의 1라운드, 내란청산. 지금 지방선거가 2라운드고 2년 후에 3라운드 총선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1라운드 연합을 2라운드에서 유지해야 돼요. 강화할 수 있으면 강화하고. 그렇게 해서 표를 다 찍어줘야 됩니다. 나와서 투표해야 되고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찍어서 국힘 후보를 떨어뜨려야 돼요. 이게 지금 내란청산 2라운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그것만 하라는 거야 지금 유권자들 보고 누구를 내든 어떤 함량미달 후보를 내든 어떤 문제 있는 후보를 내든 우리가 후보 냈으면 잔소리하지 말고 이 국짐 제로의 대의에 동참하는 자라면 다 우리 후보를 찍어줘야 돼. 너네 당원들 중에서 딴 당 후보 지지하면 징계할 거야. 이런 식의 폭력적인 은사를 당 조직에서 막 내고 있습니다. 이거 저는 적신호라고 봐요. 그래서 유권자들은 구분해야 됩니다. 지금 옛날 같으면 화나서 나 탈당해. 절대 탈당하면 안 되고요. 어느 당이든. 그 당에 몸담고 있으면서 그거는 나중에 바로잡으면 돼요. 선거는 이 내란청산 선거연합의 승리를 담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투표를 하시고. 그죠? 그다음에 평택을해서 누가 되냐. 무슨 상관이 있어요 솔직히. 아니 여야 구도가 변하기를 합니까. 뭐가 바뀌어요. 입법권과 관련해서는 이번 지금 보궐선거 10몇 개 있는 지역이 어떤 결과가 나더라도 국회의 입법권 행사에는 아무 영향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의식하는 사람들이 그 뒤를 생각할 때 다시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그다음에 3라운드 2년 후에 총선 때 또 연대연합을 만들어내는
그다음에 또 대선까지 가는 이걸 내다보는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은 이걸 걱정해서 지금 평택에서 고민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민주당 평소 지지자고 당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민주당 후보를 찍어야 돼. 이 고민하는 마음을 알아주고 그분들에게 우리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 후보니까 찍어달라고 부탁하는 거는 가능해요. 근데 니네 안 찍으면 징계할 거야. 이런 태도는 저는 민주당 계열의 정당에서는 처음 봤어요. 그건 제가 알기로는 걷어들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 그 경기도당이 네, 그런 네. 식으로 성명서를 냈는데 그건 제가 보기엔 폭력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약간 좀 폭력적인데 논의를 조금 그러면 좁혀가지고 네. 요 우리 강성필 네. 부대변인님한테 한번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민주당 정치인 중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네. 제가 한번 이 세계관이 제가 정리가 안 돼서 한번 좀 여쭤보는 건데 평택을 김용남 후보가 민주당 후보니까 그렇죠. 김용남을 우리가 반드시 당선시켜야 된다. 네. 그건 이상할 게 없어요. 그럼요. 그런데 같은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전북도지사는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 논리라면. 그렇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반대하는 듯한 발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김관영에 대해서 뭔가 좀 기우는 듯한 발언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맞잖아, 두 가지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안 맞죠. 하지만 저처럼 평택에서도 우리 김용남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북에서도 이원택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 그거 굉장히 일관성 있잖아. 저는 뭐 그러니까 전혀 그 거릴 게 없습니다. 논리의 정합성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러니까 제가 이걸 뭐 비난하자는 게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택에서의 우리 민주당 후보에 대한 결함 그리고 전북에서의 우리 후보에 대한 결함 혹은 그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미숙함 이것은 지도부가 나중에 책임을 져야죠. 하지만 지도부가 이미 그걸 결정을 했는데 결정하기 전에는 내부적으로도 말이 많았습니다. 이게 맞나? 이 사람이 맞나? 하지만 지도부가 당대표가 결정을 해버렸으면 뭐 다른 당원과 지지자들은 다른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도로 당직자 혹은 민주당의 명함을 달고 방송에 나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거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말을 한다는 것은 그렇죠. 좀 당직 내려놔야죠. 부 대표님부터 책임지셔야 되겠네. 부 네. 대표님부터. 네,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당직 그러면. 내려놓고 당직 내려놓고 아니 그 말씀 당직 내려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제가 그러니까 일관성을 말하는 정파적인 건 좋은데 네. 정파적일 수 있죠. 당연히 모든 정치인들은 정파적이니까 정파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우리 같은 사람은 지금 정파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네. 정파가 없어요. 범민주 진보 진영이 건강하게 성장하게 바라는 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때 예를 들자면 이 문제에 관해서 자 저는 대부업이나 또는 사채업자가 우리 공동체 구성원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구성원일 수 있다고 인정해요. 그런 의심을 받거나 그런 내 가족 중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대법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 아니 제 가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을 우리의 대표로 내세운 상징적 대표로 내세운 것에 대해서는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즉 그 문제를 제기할 때 당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냐 문제예요. 그렇지. 그걸 물어보는데 우리 그걸 엉뚱한 식으로 전략적으로 말할 게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해 보자는 거예요. 당원들은. 그런데 그러면 너희는 반대편이 되니까 응징하겠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죠. 우리 아까 말했잖아요. 다양성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그럼 정당 내부에서 다양성의 범위까지가 어디까지인가. 저는 정당 원이 된다는 거 김용남 전 의원이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선출직에 나가는 것도 아무 문제 없는데 그걸 당에서 알고 뽑았나요? 알고 그 사람 선출했나요? 몰랐죠. 몰랐겠죠. 몰랐으면 몰랐는데 우리 알게 됐어 지금. 네.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 보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의 사무총장이 서명이 다 됐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는 제가 그거는 정말 당원 주권에 대한 그렇죠. 도전이고요. 그렇죠. 아니, 제가 근데 사실 국민을 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럴 때 좀 힘들거든요, 저는. 근데 이게 워낙 이제 조물수 프레임이 강하게 걸려 있다 보니까 제가 이게 말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근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하루 종일 조국 후보를 비판하는 거 저는 너무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그리고 김용남 후보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거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봐요. 그런데 구체적 사안 이거는 전혀 설득력 없는 논리로 사람을 무시하듯 마치
그거를 의심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이 틀린 것처럼 자꾸만 얘기하니까 돌아버리는 거예요, 저는. 근데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예. 자, 그럼 김용남 후보가 허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 지도부는 모르고 공천을 했습니다. 근데 선거하는 과정 속에서 허점이 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지금 정말 진실인지 아닌지는 사실 지금 네. 당장은 알 의혹 수가 단계죠, 없어요. 의혹 자, 단계. 그러면 지도부는 네. 거기에 대해서 검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뒤늦게라도 이제 알아봤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공천한 김용남 후보가 문제가 있나 없나? 그러면 당에는 네. 뭐 당무 감사라든지 어떤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능에 있는 당직자들이 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얼마나 정확하게 했다고 담보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지켜서 나름대로 지도부에 보고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보고를 토대로 사무총장과 당대표가 정무적인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판단의 옵션은 첫 번째, 이거 심각하니까 우리 사퇴시켜야겠다. 혹은 이걸 가지고 지금 사퇴시키면 전체적인 선거에 영향 줄 수 있겠다. 그리고 본인들이 정치적으로 책임지겠다는 결단을 내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일정 정도 한정된 지도부가 이걸 공론화를 시켜서 본인들이 고민할 수 있지 어느 정도까지 열어줄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시는데 이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이 선거가 지금 강승필 좋아. 이따 우리 그 데이터를 보겠지만 네. 전체적으로 지방선거가 예컨대 16군데 하는데 8대 8이다. 이렇게 아슬아슬한 상황이면 벌써 잘랐어요. 그렇죠. 지금 이건 뭐냐면 선거가 너무 여유 있어 지금. 이건 뭐 평택을 해서 김용남 후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전체 전황에 영향이 거의 없어요. 왜 없냐 하면 지금 민주당 후보를 찍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거에. 평택을 민주당 후보가 무슨 사채업을 무슨 차명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거기 문제지. 이것 때문에 내가 민주당을 지지 안 한다는 거 이런 거 없어. 그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무지 여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크게 경각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보지를 않아.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예전에 총선 때 일을 들어볼까요? 총선 때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총선 치르면서 여러 우여곡절 있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잘려나오고 어떤 사람은 네, 맞아요. 버팅기고 뭐 네. 옛날에 무슨 어디 기고한 무슨 글에 뭐 좀 험한 말을 했다 이런 걸 뭐 노무현 대통령 깐 적이 있다 뭐 온갖 거 가지고 다 이렇게 해서 후보를 교체하기도 하고 막 다 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 하면 정당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갑자기 몰랐던 사항이 팍 튀쳐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당사자하고 그 당사자를 당 지도부에 이렇게 연결해서 공천 과정에서 작용했던 정치인하고 막 수시로 통화합니다. 그리고 당사자를 불러갖고 사실이 뭔지를 물어본 다음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물어봐요. 그럼 당사자가 보통은 저는 이거 억울한데 근데 지금 선거 임박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관계를 다투기 시작하면 당 전체가 계속 공격받을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여기서 자진 사퇴하는 걸로 하시죠. 그리고 빨리 그 대안을 수습 국면으로 가겠죠. 대안을 빨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본인이 발표하고 당에서는 수용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후보를 내고 이런 과정을 다 밟았어요. 김용남 후보의 경우는 왜 안 되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서로 간에 그 과거에 민주당의 후보가 어떤 문제가 불거져서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언론의 공격을 대대적으로 받기 시작하면 벌써 본인이 나 때문에 당이 선거에 지장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것 때문에 괴로워요. 네. 그래서 본인이 물러나려고 그럽니다. 이 싸움은 내가 나중에까지 한 자연인으로서 내가 언론하고 뭐 다 해나갈 거다. 그러나 지금 당에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물러서겠습니다. 이렇게 수습하는 게 100에 99이에요. 근데 지금 이 건은 이게 통하지를 않아요. 이 스토리에는. 제가 상세한 내용을 아는 건 아니지만 이 커뮤니케이션이 김용남 후보의 경우에 작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김용남 후보하고 어릴 때부터 대학생 때부터 잘 아는 뭐 어떤 도당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계속 김용남 커버 치는 뭐 무슨 당원들 협박하는 그런 성명이나 내고 있고 당 사무총장은 별 문제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지금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 거여서 이거는 김용남이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고 야 민주당 큰일이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건 거예요. 사람마다 다 이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이 다른데 제 관점은 그런 거예요. 아까 다양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러면 첫 번째 여러 가지 민주 진보 진영 내에도 다양한 정치 세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세력과 어떤 형식으로
포용하고 포섭하고 동화시킬 것이냐 아니면 인정하고 존중하고 연대할 것이냐 이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내부로 들어온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문제거든요. 그러면 김용남 후보의 경우 우리 민주당의 당원이고 민주당이 활동하는 건 오케이. 그런데 선출적으로 내세울 정도의 앞으로 이런 후보를 알게 됐을 때 우리가 선출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맞냐라고 하는 것을 당원이 그런 심각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서 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평택을에 김용남 후보가 출마했어요. 그런데 조국혁신당에 조국 후보가 안 나왔어. 그런데 김용남 후보의 이런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어.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굉장히 지금처럼 이렇게 시끄러웠을까? 이런 거를 얘기하는 분들도 많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무슨 질문이냐? 결국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김용남을 희생시키는 거 아니냐? 저는 반대로 말하겠습니다. 만약에 반대요? 그런 경우라면 저는 사퇴했을 거라고 봅니다. 아, 오히려 더 사퇴했고 쉽게. 다시는 왜냐하면 지금 진보당 후보가 있거든요. 마음 편하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조국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냉정하게 말하면. 조국은 대선 후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당 많은 정치인들이 긴장하고 이 사태를 보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셋 중에 누가 되나 저 같은 사람 아무 관심 없습니다. 김용남이 되나 조국이 되나 김재현 후보. 김재현 후보가 되나. 그런데 유이동만 아니면 됩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지.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냉정하게 예. 우리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 김용남 후보가 문제 있으면 문제 있는 거 뭐 처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음. 근데 왜 안 하고 있냐? 조국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조국이 없었다? 제가 보기에는 김용남 후보는 반드시 사퇴시켰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근데 제 그리고 생각에는- 진보당 쪽으로 진보당이 되면 안 됩니까? 예를 들자면 당시에 안 될 네. 거 없지. 안될거 없죠. 지난번에 총선 때는 세종시에서 민주당 후보 그 그렇죠. 재산 신고 잘못했다고 해서 바로 날려버리고 김종민 무소속 그렇잖아요. 후보한테 다 해서 당선시켰잖아.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네, 우리 아니 근데 부대변인님. 전 두 분 말씀 들으니까 그나마 다행이고 희망은 보이네요. 뭐야? 아니 그러니까 뭐 사실 유이동만 아니고 누가 돼도 그럼요. 상관없다라고 하면 이건 얼마나 평화로운 일입니까? 그렇죠. 맞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우리가 니까 우리 아니, 정말 그랬을 다행인 것 같아요. 맞아. 네.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이걸 인상 쓰고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건데 다만 민주당 안에 많은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이 이제 조국 후보께서 처음에 출마를 하셔가지고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 네. 많이 우리가 소위 쉽게 말하는 네거티브로 이제 공격을 하는 거 아니냐. 음. 그러니까 본인께서 계속 주장을 하셨고 우리도 민주당도 공감하고 있는 국힘 제로를 하셔야 되고 그 선봉에 섰었고 지난 총선에서 우리와 함께 잘해가지고 세빙선을 잘 하셨던 분이 갑자기 이 김용남 후보를 차라리 정책적인 우위로 능력면에서 압도를 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모든 당원과 지지자들 편한데 이게 자꾸 네거티브로 흐르니까 이게 결론 이 과정 속에서 일부 당원과 지지자들이 막 다른 오해 이상한 감정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도부도 이 돌발 변수라고 일종으로 쉽게 표현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오해받을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그들도 유이동만 아니면 되는데 갑자기 여기서 김용남의 작든 크든 어떤 하자를 가지고 내려버리면 이거 다른 생각하는 거 아니야라는 오해가 있고 그 지도부도 정치를 해야 되고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또 다 자기들 자기의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매우 아쉬웠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부대변인 훌륭합니다. 민주당 안에서 조국이라는 사람이 후보로 안 나왔으면 사실은 김용남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너무나 뻔한 거거든요. 조국 때문에 김용남이 나온 거예요. 아, 그렇게 또 연결됩니까? 네, 그렇죠. 이게 지금 뭐야? 아니 우리가 지금 이 공론의 영역에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네네. 가면무도회를 하는 거야. 이게 평택을에 대한 정치 비평은 비평가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종편이나 유튜브에 나와서 가면무도회를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자고요. 조국이 아니고 다른 후보가 예컨대 그 조국혁신당에서 여기는 당신들 귀책사유 있는 데니까 우리 당에서 누구 후보 낼게 이렇게 해서 냈다고 쳐요. 네네. 그럼 민주당 양보했을 수도 있어요. 양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왕 후보가 나왔을 수도 있고. 생각해봐요. 아니 거기 국힘 제로라는 대의를 위해서는 그러면 조국 후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민주당이 공천을 안 했으면 돼요. 거기에. 민주당이 단 한 개라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기 몫을 내놓은 데가 있어요? 없죠.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국 씨한테도 처음에 조국혁신당 만들 때부터 이걸 경고를 했어요. 나한테 자문하러 왔을 때 민주당 무서운 정당이다. 민주당이 얼마나 무서운 정당이냐 하면 국힘당 계열과의 정당과 싸울 때는 사자 같지만 거기 않고 이쪽
진보 진영 안에서 다른 군소정당하고 싸울 때는 늑대다. 자기 살코기, 자기 먹을 고기, 살코기 한 점도 양보 안 한다. 그래서 민주당하고 지역구에서 부딪히게 되면 뼈가 가루가 될 거라고. 그거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 정치는 권력 투쟁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창당할 때부터 이 말씀 네. 하셨었어요. 민주당은 그런 모든 정당이 그러듯이 민주당도 그래요. 이거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현실 정치의 정세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대표님하고 작가님하고 저하고 비슷한 관점은 뭐냐면은 범민주 진보 진영에 대한 우리 애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애정은 뭐냐면은 큰 집은 좀 큰 집답게 행위하고 작은 집은 작은 집답게 행위해서 잘 어울려 살자는 그렇죠. 거거든요. 아, 그럼요. 그게 우리 길이잖아요. 근데 큰 집 내부의 권력 싸움 때문에 이런 식의 모습을 계속 보이는 게 좋냐. 사실 큰 집 내부에 지금 누가 대장되냐 때문에 이 모든 걸 아니, 지금 네, 그렇다는 것만 지적하고요. 네. 그 문제는 어차피 지방선거 끝나고 그건 8월 그래요. 전당대회 가면서 이제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때 가서 더 커져? 예, 아 당원들 그만해 이제. 아니 그래서 그때 가서 이제 당원들이 그 얘기- 결정하면 그 얘기를 되고. 다음에 어쩔 수가 하더라도 아니 제가 하나만 좀 네.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솔직히 좀 지긋지긋한 질문인데 제 주변에 있는 뭐 이름 밝히지 않겠습니다. 네, 그 친구도 뭐 이래 복잡한 얘기하다가 항상 저한테 물어보는 게 있어요. 내가 답할 수도 없는 질문이야. 유시민 작가는 친문 부활을 위해서 저러는 거 맞냐? 이걸 계속 물어봐요. 내가 뭐 알 수도 없고 나는 뭐 유시민 작가님이랑 같이 만나고 뭐 그런 관계가 아니니까 오늘 방송도 아마 댓글에서는 무슨 뭐 사전 교감하에 뭐 한 줄 알 거야. 근데 전혀 그런 거 아닌데 또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왜냐? 이게 거의 만능 언어처럼 활용이 돼요. 그러니까 매우 폭력적이에요. 지금 예. 얼마나 폭력적이냐면 제가 사실 지난번에 나왔을 때 오윤혜 씨하고 할 때 오윤혜 씨가 한 말 중에 내가 그냥 넘겨버렸어요. 그때 네. 뭐 이재명 대통령 연임해야 되는데 벌써 뭐 차기 주자 얘기하고 이러니까 서운하다. 그 서운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 연임 불가능해요. 물론 정치 철학적으로 보면 국민 주권이기 때문에 지금 헌법의 부칙조항 이 개정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임기와 관련해서 이 변경을 할 경우에 적용 안 된다고 돼 있는 부칙 조항조차도 그것도 다 헌법 개정 대상이기 때문에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긴 해요. 근데 또 반명으로 가겠네. 아, 그런 얘기를 왜 또? 아, 그냥 할 얘기만 하세요. 헌법적으로 보면 네. 아니 내가 하는 얘기는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은 헌법적으로 불가능해요. 나도 이재명 대통령 연임했으면 좋겠어. 근데 불가능한데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전제를 두고 그리고 그것을 가로막는 자로 조국, 문재인, 유시민, 김어준 이런 자들이 다 그거를 가로막고 있다는 식의 언설을 공유하면서 네. 이런 어리석은 얘기들을 해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러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얘기하는 사람 뭐 물어보세요. 친문이 누구냐고. 조국. 그러니까 그러면 조국 대통령 만들려고 그러냐 이렇게 말하면 되지. 왜 친문을 갖다 찍어 바르냐고. 지금 가장 최근의 조사를 보면 작년에 나온 거 전직 대통령 중에 누구 좋아하냐 물어보면요. 네. 제일 최근 조사는 노무현 대통령이 40%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김대중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에서 합쳐서 55%가 넘어요. 네. 박정희 대통령 25%예요. 박근혜 0. 이렇게 나왔습니다. 와 진짜 영이에요 또. 그러니까 간만에 웃었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소위 말하는 민주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여기는 어떤 전직 대통령을 좋아하느냐는 그 사람의 인생관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세계관, 철학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 분의 대통령에 대한 선호가 55%라는 거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매우 안정된 기반이 올라 있다는 걸 의미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연합해서 지금 민주정부를 계속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이재명 정부까지 이렇게 와 있는 거라고요. 네. 켜켜이 위에 쌓아가지고 시루떡 쌓듯이 쌓아가지고. 네. 근데 여기서 누구를 쳐내고 이렇게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은 네. 그 적진에서 온 간첩이거나 아니면 그냥 자기만의 정신 세계를 가진 독특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내부 권력 투쟁을 위해서 진영을 폭파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답은 간단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앞으로 정권 재창출을 하고 범민주 진보 진영의 정책을 안정적으로 끌어가려면 세 분의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항상 어떤 방식으로 연대해야 돼요. 그렇죠.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길이 아닌 길을 입 밖에 내는 분들은 이유는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는 나쁘게는 보지 않고 이유는 하나 생각해요. 그냥 이재명 정부 때 이득을 많이 얻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 이상도 이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 제가 B라고 한 거예요. 아니 그만해. 아 이게 참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다 우리가 뒷머리에 둬야 될 문제고요. 지금 오늘부터 시작된 이 지방선거에서는 그 지역구 후보는 지역구라고 해야죠. 지역구 후보는 각급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뿐이에요. 네. 호남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네. 달리 찍을 후보가 없어요. 네. 비례 후보는 광역 비례는 조국 혁신당도 좀 나와 있죠. 진보당도 나와 있고 거기는 다른 선택을 해도 돼요.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지금 경기도의회 뭐 서울시의회 이런데 네. 민주당이 완전히 인천시의회 다 압도할 거거든. 거기에 비례대표가 민주당 이 비례대표 다 먹는다고 해서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어요. 네. 거기에 비례대표를 뭐 조국 혁신당이나 진보당이 몇 석 가져간다고 해서 나쁠 거 한 개도 없습니다. 그거는 사실 그렇죠. 박근혜 선생님 말씀하신 게 그건데 우리가 그 세 분의 대통령 또 현직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네 분의 대통령을 가장 좋아하는 이런 유권자들이 하나로 뭉쳐서 전체에 이루면서 자기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돼요. 이미 많은 유권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오늘 그 사전 투표, 내일 사전 투표, 다음 주 수요일 날 투표는 그렇게 하고요. 네네. 이 일이 이렇게 시끄럽게 된 거는 그 이유 때문임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하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때 되면 정리하면 되지 뭐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밤에 잠을 못 자고 저 잠 못 이러면 자요. 안 된다 이거지.